오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미리 이제 알려진 것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규제 지역, 조정 지역, 뭐 토지 허가제 거래 지역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집값 오르는 곳은 전부 이제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니까, 그 산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가 없게 되겠죠. 당분간은 오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극한적으로 가면 사회주의나 뭐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규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장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지금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미친 집값을 해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도 이루어지고 투기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완전히 봉쇄되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속설만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집값이 오르면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사회주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조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근데 단지 이제 그게 속아서 이제 지지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법으로 세제로 부동산 규제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대놓고 법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법이라는 게 민법, 상법 이런 걸만 해서 법이 아니에요. 정부의 시책이나 규정도 엄격하게 말하면 법입니다, 법. 그리고 공시가 비율이나 공정가 비율 이런 것도 법은 아니고 그냥 행정부 규칙이나 시행규칙 이런 거지만, 시행명령이나 결국 그것도 큰 법이나 해서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실질적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 진짜 법을 입법해서라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라는 개념은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중세나 고대 시대 때부터 두 가지 부분이 상속이 된, 원시 시대는 안 그랬겠죠. 원시 시대는 공유사회이기 때문에. 공유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개념, 이렇게 이제 귀족 사회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가 세습되었어요. 신분, 그 다음에 재산. 귀족이면 귀족, 양반이면 양반, 이런 게 세습되었죠. 그리고 재산도 세습되었어요. 내 땅, 내 땅. 그래 이제 현대사회 와서는 신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세습은 안 됐죠. 현대자동차에서 자기 자식들 입사시킨 특혜를 달라, 단협을 맺어달라 해가지고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지만, 신분 세습은 대놓고 신분 세습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토양을 조성해서 거의 세습 되게 만들죠. 일본 정치계나 재벌가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세습이 되는데, 세습이 이제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안 되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재산 세습이에요. 재산 세습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상속세 같은, 증여세, 상속세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재산 세습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자식들이 이제 대학 공부까지 다 하고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하면 사실상 재산은 물려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뭐 건강하고 직장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노력해서 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 자식 중에 뭐 그런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없는 뭐 병약자나 아니면 좀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기본적인 그게 안 되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로 치고 정상적인 자식이나 이런 에 대해서는 굳이 재산을 세습할 필요는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80대 넘어가면 어렸을 때 키우던 자식하고 그때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자식하고는 좀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부모를 대하는 관점이 틀려지고 인간 대 인간이 돼버리고 자식들은 자꾸 이제 부모들을 어린애 취급하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재산, 집이나 뭐 이런 것이 빨리 자기한테 상속되기를 바라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막 소송전도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어떤 그 부모 자식 간에 그것은 옛날에 수명이 뭐 60대나 이때까지는 적당하게 유지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뭐 70대, 80대, 90대까지 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개념이 틀려져 있는 것 같고, 부모나 자식이나 또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많이 얇아졌잖아요. 뭐 요양원에 많이 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농업시대, 농본사회에서의 그런 가족 관계하고는 많이 틀리다. 그리고 그때는 50대, 60대 다 해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좀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고 그런 게 됐지만 지금은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옛날에 50대, 60대 수명일 때를 생각하고 미리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나눠줘 버리면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손에 들어온 재물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을 꺼려 하게 돼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족이 틀리다 보면 이제 상대방 부인이 있을 수가 있고 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제 막 병원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이 걸리면 새로운 약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김한길 씨 같은 경우도 뭐 폐암 몇 개였는데 완쾌 되어 버렸잖아요. 그게 그 폐암 에 특효가 있는 그런 약이 미국에서 개발됐는데 한 달 약제비가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값이, 한 달 약값이. 근데 1년이면 5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약이 모든 폐암에 듣지는 않지만 폐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폐암에는 그게 직효로 돼가지고 완전히 완쾌가 돼버린대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하게 그런 상황이 아니면 누가 막 1년에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걸 부담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약값만 5천만 원이니까 그에 뭐 더하면 다른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미리 재산을 나눠줘 버렸으면 그걸 다시 부모가 병원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할 때 그런 그 재산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신분도 세습 안 되고 재산도 이제 세습 안 되니까 내가 사는 동안 충분히 쓰고 또 꼭 필요한 병약한 자식이나 뭐 사회활동을 못하는 장애인 자식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해주고 멀쩡한 자식, 평범한
활동할 수 있는 자식들은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내 재산을 모두 뭐 물려줘야 돼 이런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사는 동안, 그다음에 일생 사는 동안 빚진 사람, 마음에 빚진 사람도 많고 보답해야 될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돌봐주고, 형제 친척들 간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하면 서로가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사는 동안 그걸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아니 죽어서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내 재산을 잃어먹었다고 할 수 있나,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요즘 뭐 제사밥, 자기가 죽어서 제사밥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동안 그걸 잘 이용해야 된다.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실성한 그 여인이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석가모니한테 가봐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니도 곧 갈 사람인데 뭐가 그래 슬픈 일이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니도 갈 거다 곧. 그러니까 네가 사는 동안 1분 1초라도 좀 그 평안을 누리고 살다 가라. 네 생각 먼저 해라. 니도 곧 죽은다. 니는 안 죽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슬픔과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지. 니도 곧 가는데 인간 수명이 100년 안짝, 90년 안짝인데 오래 살아도 큰 세월로 보면, 우주나 뭐 이런 그런 세상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야. 거기서 거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를 먼저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자식을 해서 뭐 어쩐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사는 동안 신세졌거나 좀 미안해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정부 규정이나 보유세 뭐 규정이나 뭐 공정시가나 뭐 공시가나 이런 거를 정상 올려가지고 모든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보유세. 그때 현직 대통령이 후보 때 한마디 얘기했잖아요. 아니 돈 많이 내면 부동산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비싼 집에 살면은 비싼 세금을 감수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미국 같은 데도 비싼 집 줘도 못 산다잖아요. 거기 그 보유세가 엄청 나가지고 1년 보유세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 왜 경차가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가관입니다. 일본은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면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뭐 거기에서 그 차에 대한 주차 비용을 뭐 기본적으로 그 세금으로 돼 있고, 막 하여튼 차 사는 게 완전히 뭐 큰 차일수록 완전히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돈이 막 1년에 다 발로 들어가요. 보험료 말고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큰 차 위주로 하는데, 일본 자동차세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이제 집값이 많이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 이유는 보유세가 엄청 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세입자한테도 그 점유세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일정 부분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주인은 따로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주인도 내고 그 세입자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전세 살 때 예전에는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 세입자가 부담했던 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갉아먹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는 동안
그 해당하는 분만큼 적립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누가 헌법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 집주인은 예를 들어서 평생 그 아파트에 안 살았다 그러면 평생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장기소송 충당금을 이제 자기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갉아먹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세입자한테 전세금이나 뭐 월세금으로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내려가고 그러면 집주인들은 뭐 세금 내야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갉아먹은 장기수선 충당금 넣어야지, 또 세입자 보증금 낮춰지면 그 물어나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세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유행하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값 급하게 오른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다 올리지 말고, 그런데 1년에 뭐 10억씩 올라와 버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세금을 거두면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나 50억짜리 집이나 2, 3억짜리 집이나 똑같이 그냥 세율을 정해가지고 내니까 누가 그 2, 3억짜리 집 살려고 하겠어요. 또 무주택자로 있으면 특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은 2주택자가 되면 이 나라에서는 좀 죄인 비슷하게 돼요. 특히나 뭐 잘못해서 1가구 2주택이나 되고 이러면 지방에 뭐 10억, 20억, 50억, 60억짜리 1가구 2주택이라면 그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1, 2억짜리 1가구 2주택 돼가지고 하나에 뭐 세주고 이런데 이 사람 완전 재입증 당해가지고 그 안에도 이제 유주택자 돼가지고 청약 특혜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니까는 조금 주택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급자가 뭐 주공에서 다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공에서 담당하는 게 뭐 10분의 1도 안 되나 봐요. 민간인들이 다 담당을 했는데 그걸 주공에서 한다는 게 가까운 시일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많은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원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네 비싼 집에 살아봐라, 내가 사는 만큼 그 대가를 보유세로 해서 내 대가를 치를게 봐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만 죽어나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집주인도 죽어나가고 세입자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월세자 또 뭐 이제 전세 놓으면 곧 죽음이기 때문에 전세는 거의 안 놓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월세로 받아가지고 세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전세는 전세값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세는 거의 이제 숨통이 막힌 상황이고 그 월세로 가게 될 겁니다. 월세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소득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월세로 낸다잖아요. 50% 정도를.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왜 그렇게 오겠습니까? 보유세가 그만 높기 때문에 보유세를 충당하려면 세입자한테 그 정도 받아야지만이 그 집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순환으로 해서 전세라는 제도로 하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가 막 꽁돈을 뿌려도 되잖아요. 뭐 옛날에도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뭐 선거 전에 고무신짝,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 막 돌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고 그랬거든요. 국회의원 되고. 그것이 발전된 그거라고 보면 돼요. 뭐 국가 돈이 뭐 자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자기가 당선돼야 되는 거지. 자기가 떨어져 버리면 뭔 국가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그 애국심으로 계엄을 했는데 군인들이 이미 포섭돼 가지고 말을 안 들어버리는데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 감방에 있는 윤 대통령이랑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은 단순하고
오직 충정심으로 하는 거예요. 충정심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그랬잖아. 피를 묻히는 방법을 배워야 정치인이 된다. 순수하게 하면 정치 자격이 없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개판 아사리판이고 악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이에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보유세가 늘어나고 그에 덩달아서 임대료도 상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사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너 강남 집값 좌파가 집권하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사라 그래. 사봐라. 내가 니네들한테 얼마나 그 돈을 뜯어낼지, 그 돈 뜯길 자신 있으면 사라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자본주의 큰 틀을 안 없애려고 조금 노력은 했어요. 상식적으로 좀 하려고. 헌법에 안 벗어나고 법규에 안 벗어나고. 근데 이 정부에서 그걸 바라면 안 돼요.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판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